상상해 보세요. 퇴로가 꽉 막힌 아주 어두운 골목길에 갇혀 있는데 네.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유일한 출구를 가로막고 이빨을 쫙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액션 영화의 오프닝 씬이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3000년 된 텍스트의 도입부가 정확히 이런 숨 막히는 분위기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보통 고대 종교 텍스트라고 하면 되게 정돈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기대하시잖아요. 네, 막 조용히 명상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고전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자료는 첫 구절부터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그저 먼지 쌓인 고전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의 절박한 에너지가 펄떡펄떡 뛰는 완벽한 법정 스릴러이자 심리 드라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편 7편이죠. 맞습니다. 단 17개의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정의, 억울함, 그리고 악의 본질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이 압축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또 엄청나게 억울한 공포 상태에서 출발한 한 인간의 호소가 네, 어떻게 우주적인 정의의 원리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되는지 그 패턴을 한번 추적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확 몰입이 됐던 게 화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 처절해요. 막 추격자들에게 쫓기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절규를 하잖아요. 네,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거기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기서 좀 멈칫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멈칫하셨나요? 고대 텍스트니까 당연히 저군이나 무장한 군대 뭐 이런 비유를 쓸 법도 한데 그렇죠. 인간적인 적대자들이니까요. 네, 근데 굳이 사자를 그것도 살점을 막 찍고 뜯는다는 아주 야만적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적이 무섭다 이런 뜻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고대 근동사회의 맥락을 보면 그 공포의 질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만약 쫓아오는 게 군대나 적군이라면 우리가 물리적인 방어벽을 세우거나 아니면 최소한 말로 협상이라도 시도해볼 여지가 있잖아요. 아, 전략 대 전략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백기를 든다거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자 앞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이성이나 협상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죠. 그렇겠네요. 사자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사자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폭력 그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맹목적인 폭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 그러니까 완벽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 강조하는 겁니다. 건져낼 자 없으면 이라는 가정법이 딱 그걸 증명하는 거네요. 그렇죠. 외부에서 누군가 개입해서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압도적인 폭력 앞에 그냥 찢겨나갈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뼛속 깊은 무력감과 공포를 묘사한 겁니다. 와,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종류의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나 위기가 막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그 느낌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절망의 순간이죠. 써요. 그러더니 자기 목숨을 건 엄청난 도박을 시작합니다. 네, 3절부터 이어지는 그 유명한 조건부 맹세 부분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화자가 막 외쳐요. 만약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을 배신했거나 남의 것을 까닭없이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 생명을 원수에게 내어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내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 그러니까 먼지 구덩이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극단적이긴 하죠.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100% 결벽합니까? 무심코 거짓말을 조금 했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남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자기 명예와 생명이 먼지가 되어도 좋다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건데 이거 너무 위험한 배팅 아닌가요? 이건 극도의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극도의 절박함입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위험한 도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뭐 CCTV 기록을 찾거나 스마트폰 포렌식을 의뢰하거나 하죠. 네, 객관적인 물리적 증거로 나를 방어할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고대 세계에는 그런 기술이 전무했잖아요. 증거 수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겠네요. 오직 사람들의 증언이나 평판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모함을 받았을 때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요? 글쎄요, 하늘에 맹세하는 거? 맞습니다. 신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걸어버리는 자기저주. 이게 바로 당시의 궁극적인 결백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아하, 일종의 고대식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군요. 내 목숨을 담보로 잡히는. 정확합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는 철저한 명예와 수치 문화권이었거든요.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 영과를 진토에 떨어뜨린다는 건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고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하게 소멸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회사 중요 기밀을 유출했다고 보함을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서 회사 로비 한가운데 서서 내가 만약 문서 파일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당장 해고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내 가족들이 평생 길거리에 나앉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와, 확 와닿는 비유네요. 딱 그런 절박함입니다. 그 정도로 억울하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화자가 객관적인 정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 통찰력이 대단하신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진짜요? 네. 화자는 아무리 지금 눈앞에 사자 같은 폭력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도 우주 어딘가에는 이 모든 억울함을 정확히 달아볼 공정한 저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도덕적 무결성만큼은 끝까지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그 우주적 정의 시스템을 향한 아주 강렬한 신뢰의 표현인 거죠. 와, 그렇다면 이렇게 내 존재의 소멸까지 걸고 결백을 외쳤다면 이제 이 억울함을 들어줄 누군가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허공에 대고 백날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열릴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텍스트의 공간감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좁고 어두웠던 골목길에서 갑자기 밝은 조명이 확 켜지면서 전 세계의 민족들이 삥 둘러선 거대한 우주적 대법원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스케일이 갑자기 커지죠. 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재판석에 심판관이 딱 등장하는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정말 독특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재판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알리바이나 조작된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장을 감찰한다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심장이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심장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물학적으로 피를 돌게 하는 펌프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장은 인간의 이성, 의지, 그리고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중앙 통제실로 여겨졌거든요. 아,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군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법정의 재판장은 화려한 언변이나 그럴싸하게 꾸며낸 변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내면, 즉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인간의 소스 코드 자체를 실시간으로 꿰뚫어보고 판단한다는 뜻이죠. 소스 코드를 직접 들여다본다니, 와, 진짜 무서운 판사네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한테는 이보다 더 고마운 변호인이 없겠지만 그렇죠. 진실을 다 아니까요? 남을 속이려는 악당들에게는 속을 완전히 들키는 거잖아요. 도망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완벽하게 투명해지는 법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재판장에 대한 묘사 중에서 제가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분노를 다루는 방식인데요. 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앞서 화자를 막 쫓아오던 적들의 분노는 맹수가 먹이를 찢으려는 그 통제불능의 맹목적인 감정이었잖아요. 야만적인 분노였죠. 그런데 이 우주적 판사는 매일 분노하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판사가 매일 화를 내고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건가요? 자칫하면 감정 조절을 못하는 폭군처럼 들리기도 해서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 분노가 사적인 감정의 폭발이라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폭동이겠죠. 그러니까요. 기분 따라 판결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묘사된 재판장의 분노는 대적들이 품어내던 야만적인 분노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군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
약자를 향한 폭력, 거짓으로 타인을 파괴하려는 악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차갑고도 정확한 사법적인 분노입니다. 사법적인 분노라. 표현이 좋네요. 매일 분노한다는 것은 세상의 억울함과 부조리에 대해서 단 하루도, 단 1초도 눈 감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하, 무질서한 폭력에 맞서는 질서 있는 정의의 분노군요. 불의를 보고 화내지 않는 판사라면 공정한 재판 자체를 기대할 수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판사가 제일 무서운 법이죠.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서 막 기가 막힌 범죄나 권력자의 횡포를 접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확 끓어오르는 공분이 있잖아요. 그런 정의로운 감각의 완전체가 바로 이 재판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도망자 입장에서는 그 매일 분노하는 정의로움이야말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재판장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악당들이 심판받을 차례인데요. 여기서 제가 텍스트를 읽다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딜레마를 발견하신 거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막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그림이라 하시면 먼저 텍스트를 보면 재판장이 갑자기 무기고로 가요. 가서 칼을 갈고 활시위를 당깁니다. 죽일 기계와 불화살을 준비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아주 살벌한 물리적 묘사죠. 이건 마치 재판장이 직접 스나이퍼처럼 악당을 처단하는 액션씬 같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악인이 스스로 악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린다고 해요. 자업자득의 묘사군요. 네. 자기가 휘두른 폭력이 부메랑처럼 닭이 머리 위로 똑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완전 혼란이 왔어요. 외부에서 판사가 칼과 화살로 벌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악당이 자기 구슬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까? 얼핏 보면 그 두 이미지가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화살을 쏘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텍스트의 백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먼저 칼을 갈고 활을 당기는 물리적 이미지는요, 공의가 결코 무기력하게 방관하지 않는다는 필연성을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필연성, 정의는 반드시 집행된다 이런 거군요. 네, 정의의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악당의 숨통을 향해 조준되어 있다는 그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뒤이어 나오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함정을 파는 비유는 악인이 스스로 파멸하는 그 장면이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건 악의 생물학적이고 구조적인 본질을 폭로합니다. 악의 구조적인 본질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해치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안에 이미 자폭 스위치가 켜진다는 뜻인가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자네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았도다라고 생명의 탄생 과정에 빗대어 표현하잖아요. 네, 악을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게 좀 소름 돋긴 했어요. 타인을 향한 악의적인 의도나 폭력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의도가 잉태되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자기 스스로 자라나요. 와, 살아 움직이는 거군요. 그리고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웅덩이, 즉 함정을 설계하죠. 하지만 이 고대의 문학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뭔가요? 타인을 파괴하기 위해 지어 올린 그 악의 건축물은 설계도 그 자체에 이미 창조자 자신을 가장 먼저 박살낼 함정문, 트랩도어를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이거 정말 통쾌하면서도 되게 서늘한 통찰이네요. 타인을 가두려고 만든 감옥이 사실은 자기가 영원히 갇힐 감옥이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 신이 외부에서 화살을 쏘아 심판한다는 것과 악인이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건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네, 충돌이 아니라 완벽한 보완이죠. 악차체가 이미 자기 파괴적인 성질을 유전자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작동 원리 자체가 완벽하게 설계된 우주적 심판의 방식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악은 결코 독립적으로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적 모순과 파괴적인 속성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우주적인 진리를 이렇게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법정 공방과 철학적 논증이 오가고 마침내 이 짧고도 강렬한 텍스트의 결말에 다다르는데요. 17절 마지막 구절이죠. 네. 화자가 갑자기 재판장의 의로움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겠다고 선언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처음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굶주린 사자한테 당장 살점이 찍힐까 봐 골목길 구석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 17구절이 지나갔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티 없이 맑고 확신에 찬 평안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외부 상황이 극적으로 변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상황만 놓고 보자면 화자를 둘러싼 물리적인 현실은 아마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골목길 밖에서는 추격자들이 그를 찾고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시선이 완벽하게 이동한 겁니다. 통제불능의 맹수에게서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가장 공정하고 절대적인 재판장으로 초점이 싹 맞춰진 거죠. 시선의 이동. 악은 필연적으로 자기 파괴라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우주적 질서를 깨달은 순간 외부의 위협이 더 이상 그의 내면을 파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내면이 방탄조끼를 입은 거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 자체가 마술처럼 당장 해결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질서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심리적 전환입니다. 와, 외부의 폭력이 내면의 평안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 정말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의 텍스트를 통해서 억울함과 정의, 그리고 악의 자기 파멸성에 대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전이 왜 고전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먼 옛날 사람들의 신화적인 상상력에만 머무를까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온라인 세상, 소셜미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 맹렬하게 조롱거리를 찾으면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도 뉴스에서 본 것 같네요. 그렇죠. 타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와 혐오를 쏟아내며 그들만의 아키텍처, 즉 악의 구조물을 매일 짓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진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랩도어의 진실 말이죠. 맞습니다.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설계한 그 징후의 구조물은 어쩌면 타인보다도 그것을 지어 올린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자기 파멸의 함정문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남을 빠뜨리려 파놓은 그 차갑고 깊은 웅덩이 안에서 결국 서서히 질식해가는 것은 과연 누구인지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우리의 뇌를 깨워줄 놀라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